어머니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인을 소개하는 시사 주간지에서 이니셜 L이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고백한 한 줄의 문장을 우연히 보게 된 방송 작가인 나는 그의 문장에 불편함을 느끼며 3년 전 L이 살았던 브뤼셀로 떠납니다. 이니셜 L 로기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9살에 어머니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중국 영길에 도착했습니다. 영길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젊은 남자가 일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기에 로의 어머니는 아들을 공안의 눈에 피해 숨어있게 한 후 낮에는 목욕탕 청소를, 저녁엔 노래방에서 취객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죠. 로는 낮과 밤이 잘 구분되지 않는 그늘진 골방에 앉아 분주하게 출퇴근을 반복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혐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살의 로가 20살이 되었을 때 로의 어머니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하지만 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북조선 사람들을 잡아가는 중국 공안들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가볼 수도 없었죠. 로의 친척은 누군가 어머니의 시신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내가 살아남아야 그것이 내 의미도 사는 것이니 그 돈으로 유럽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조언해요. 어머니의 시신을 내준 대가로 로는 4,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로는 어머니가 다니던 한인교회를 찾아가 11조를 내고 추모 예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브로커 비용과 여행용 가방, 신발, 목도리 등을 사는데 약간의 돈을 썼죠. 남은 650유로는 어머니 그 자체였기에 로는 방수포를 구해와 그 돈을 몇 번이나 썼습니다. 비에도 땀에도 눈물에도 젖지 않게 하기 위해 나뭇잎 사이로 흘러가는 무심한 구름에도 상처받지 않게 보호해주고 싶었거든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 조선족 브로커는 로에게 벨기에를 추천해주며 벨기에 한국 대사관의 주소를 적어줬고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볼 수 있을 테니 살아남으라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은 영기를 떠날 때 이미 로에게 각인된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어머니의 말없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12월 4일 로는 브뤼셀에 도착했고 의미 없어진 국적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도시 브뤼셀에서 정착과 추방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 중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길 앞에 섰습니다. 호텔보다는 호스텔을 찾아갈 것,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당분간은 독방을 이용할 것, 최대한 빨리 남쪽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것. 로는 이 세 가지 문장을 되새기며 호스텔 굿슬립을 찾아 손짓 발짓으로 1박에 40유로인 룸을 얻습니다. 어머니와 맞바꾼 목숨보다 소중한 방수포에 쌓인 650유로로 하루 한 끼만 먹는다 해도 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로는 일주일 이내에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로는 한국 대사관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대사관에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삭막하고 외로운 호스텔에 머물면서 20살의 이방인 로가 이 도시에서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걷는 것밖에 없었죠. 로는 하루 종일 브뤼셀 거리를 걷고 그가 걸어온 거리 이름들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조국의 영문 이름을 제외하면 알파벳을 써본 적이 없었기에 로는 그림을 그리듯 한 글자 한 글자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반듯하게 그 이름들을 적어내려갔죠. 로가 그토록 열심히 거리 이름을 적은 이유는 그것만이 자신이 이곳 브뤼셀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브뤼셀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대사관에 간 로는 북한에서 온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로의 어머니는 강을 건너기 전 자신과 아들의 신분증을 모두 버렸습니다. 공안에게 걸려 수색이라도 받게 되면 그 서류들이 신변을 위협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로의 말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북한 사투리에 능통한 조선족이 북한 국적을 가장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벨기에 내무부에 접촉하는 일이 흔했거든요. 또한 대사관 직원들은 엄밀히 말해 자국민이라 할 수 없는 탈북인의 정착 문제를 끌어안고 싶지 않아 했어요.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으며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다시 이 낯선 나라로 흘러들어온 그간의 여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간. 론은 대사관 계단 끝에서 아주 잠깐 비틀거렸고 조금 걷다가 멈춰섰고 다시 걷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야 론은 어느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허리를 앞으로 깊이 숙여 끄억끄억 울었죠.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서 희망을 버리고 온 론은 그날부터 4인이 함께 쓰는 룸으로 짐을 옮깁니다. 방수포 안의 현금은 118유로 52센트 뿐이었기에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고치처럼 잠만 잔다 해도 일주일을 넘길 순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일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정식 신분증도 프랑스어나 영어를 구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호스텔 조식에서 남긴 빵을 하루분의 식량으로 삼으며 숙박비를 제외하고는 단 1유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버티던 론은 심한 몸살을 앓던 비오는 날 저녁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론은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의 시신을 내준 대가로 얻은 삶이었으니까요. 론은 50센트를 지불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잤고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먹다 버린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랬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째 거리 생활을 하던 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걸까지 했습니다. 그날 론은 거의 의식을 상실한 채 걸었고 주머니 안에는 방수포에 쌓인 돈이 들어 있었지만 식당으로 들어가는 대신 전나무 아래에 놓인 벤치에 앉아 밀려오는 졸음을 받아들였죠. 다음날 아침 로가 깨어난 곳은 경찰서였고 워낙 작은 체구를 가진 로를 길을 잃은 아이라고 오해한 경찰들 덕분에 로는 첫 번째 은인인 고아원 원장 엘렌을 만납니다. 엘렌은 벨기에 내무부에 연락을 취해 로가 난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벨기에의 난민 신청국 신문실에서 두 번째 은인인 평양 출신 박윤철을 만나게 되는데요. 박윤철은 통역뿐 아니라 로의 말투, 사용하는 어휘, 북한에 대한 지식 등을 꼼꼼하게 검열하는 검사관 역할을 맡았어요. 6개월 후 로는 박의 도움으로 벨기에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에 로는 매달 벨기에 정부가 정한 700유로 안팎의 최저 생계비를 받으며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이후 로는 중국 식당에서 만난 필리핀 여성 라이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로와 달리 불법 신분이었던 라이카는 강제 출국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로는 화물 트럭 기사에게 상당액의 돈을 지불하고 수용소에서 탈출한 라이카가 화물 트럭 짐칸에 숨어 영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로도 벨기에에서 얻은 난민 지위를 포함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영국으로 떠나죠. 로가 정착민으로서의 안정감을 저버린 채 또다시 불법 이민자가 되는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체온을 나누는 그 충만함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후 언젠가 길에서 들었던 너킹 언 헤븐스 도어 노래처럼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신분이 불안해도 한 사람만 늘 곁에 있어주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편 로의 인터뷰를 읽고 브뤼셀에 온 김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의 사연을 미니 다큐로 만들어 전화 AR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방송 메인 작가였습니다. 촬영을 하며 김은 17살 윤주를 만났는데요. 윤주는 오른쪽 뺨에 큰 혹이 있었고 가족 없이 오랫동안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김은 윤주가 더 많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 날짜를 추석 연휴로 옮기기 위해 수술 날짜를 석 달 뒤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윤주의 종양은 신경 섬유종이 아니라 악성 암덩어리로 바뀌어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김은 가식적인 연민으로 윤주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윤주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가능하다면 영원히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나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버린 17살 소녀 곁에서 도망갈 곳이 필요했죠.
그렇게 김은 누군가 나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 불행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사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로기안의 문장에 이끌려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브뤼셀에 오게 된 건데요. 김이 브뤼셀에 온 후 윤주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귀를 잃었습니다. 윤주와 달리 양쪽 귀를 모두 갖고 있는 김은 수면제를 먹고도 몇 시간을 채 자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김은 박윤철에게 받은 로의 일기와 자술서 사본을 읽고 로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3년 전 겨울 로가 느꼈던 고독과 불안을 내 것으로 끌어안은 채 도시를 부유합니다. 또한 한때 의사였던 박윤철이 가난 말기인 아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도왔던 사연을 듣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죠. 그렇게 김은 이니셜 L을 지나지 않았던 낯선 사람의 삶을 통해 윤주의 현재를 외면하지 않을 용기, 살아낼 용기를 내게 됩니다. 김은 윤주에게 돌아가기 전 영국에 있는 로를 만나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런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과연 로는 영국에서 라이카와 함께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결말은 로기안을 만났다 책으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